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나 때는 말이야. 개인 뉴딜로 달라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곧 다가올 미래를 읽는 남자. 나 때남 최대환. 곧 미남 공기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과거를 소환하는 남자 라떼남 최대환입니다. 곧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를 읽는 남자. 곧 미남 공기빈입니다.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 K-뉴딜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쉽게 말해 K-뉴딜. 지난주 데이터 댐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지능형 정부입니다. 지능형 정부라고 하면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만 공무원으로 뽑는다는 건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정부가 지능을 갖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좀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어 좋아하세요? 네. 아유 그냥 아시죠? 그냥 소주. 문어는 이게 신경이 쫙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중앙에 집중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온몸이 따로 노는데 현대 사회는 그 사회에 있는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정부가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 전체를 걸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걸 운영을 하는데 전자화가 되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이제 담보가 되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에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전체에 그 정부에 대한 효율성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정부의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지능형 정부로 하면 모든 정보가 집적되는 곳이 바로 정부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 정보를 투명하게,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바꾸는 것이다. 자, 지능형 정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 전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영상의 보고죠. KTV 아카이브 영상으로 보는 K-뉴딜 뉴스 함께 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뉴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국립도서관이 6.25 전쟁 이후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은 성인 열람실, 학생 열람실, 부녀자 열람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홍기빈 어린이는 엄마를 따라 부녀자 열람실에 갔다가 쫓겨나서 울면서 학생 열람실로 갔다는 웃지 못할 뉴스도 전해집니다. 1968년 11월 21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내가 형이니 네가 동생이니 나이로 말다툼할 때 많이 하는 말 민증 까자는 말이 이때부터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통계를 조사하기 위해 5년 혹은 10년에 한 번씩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인구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출생과 사망, 이혼과 재혼 등으로 시시각각 일어나는 인구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급격하게 증대되는 정보화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려면 1시간씩 줄을 서기도 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민원 처리도 간편해졌습니다. 등본 한 통 떼기가 이렇게 힘들어 세원 민원 서류 좀 간편하게 발급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똑똑한 정부의 역사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지금까지 K-뉴딜 뉴스 라떼남 최대환이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그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랬나요? 부녀자 열람실이 따로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설 독서실조차 그 남녀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어떻게 쪽지 한번 보내보려고 막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난리를 쳤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 말고. 네. 1990년대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 업무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생에 이제 가장 크게 그 변화가 나타났던 게 아까 우리 본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80년대 말에 그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뛰러 갔다가 문서가 쌓여있는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하. 저는 이게 무슨 그 고대 광시대에 있는 중세 고문서 보관소인 줄 알았습니다. 네. 거기서 이거 꺼내가지고 그거를 복사를 해서 저한테 넘겨주는 걸 봤는데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이런 디지털로 민원 문서를 다루는 일이 90년대 말에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정보기술 발달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큰 변화들 속에 가장 우리가 생활 속에 느끼는 변화는 종이가 자꾸 사라져갑니다. 지능형 정부를 통해서 추구하는 미래 모습이 페이퍼리스라 그래서 종이를 쓰지 않는 사회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이 따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지능형 정부가 구축이 되면 실제로 우리 삶이 예.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바뀔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그전까지 사실은 권위주의 정부라든가 독재 정부라든가 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은 이 관료제 조직이 정보를 독점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활용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부분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전자정부가 돼가지고 이 정보가 투명하게 되고 접근이 되면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공적 영역 담론의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게 되면은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 캐나다 친구가 그 2005년에 인도에서 한번 사업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사업 신청을 하니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규제가 55개가 있었대요. 이걸 꼭 참고 하자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과정이 도대체 규제 내용이 뭔지도 알 수가 없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28개째 통과하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우와. 결국 포기했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철수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사회적인 그 어떤 그 규약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모여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빨리 접할 수 있고 훨씬 더 유효한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걸 확 낮추고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결코 이 화로가 앞에서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 지능형 정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 목소리 저희 제작진 달려가서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아저씨도 안녕하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아 맞다. 사장님 혹시 팩스액으로도 되나요? 그러면 네, 됐습니다. 오호호. 아 네 감사합니다. 모바일 면허로 신분 확인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모바일 면허는 공공기관 최초 디지털 공인신분증입니다. 신분도용 및 운전면허증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경찰청과 이동통신 3사와 협업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 및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앱에서 본인 인증을 실시하고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를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인 패스앱의 보안 요소와 최신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발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공 서비스가 디지털로 바뀌고 모바일로 인증을 하게 되면 참 편리해지긴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 해킹에 의해서 보안이 뚫리지 않을까. 나의 개인정보가 다 털리는 게 아닐까. 예. 이 영상에서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럼 이게 안전한 건가요? 예, 여기 블록체인 말은 많이 도는데 이게 좀 되게 어려워하시는 어려워.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하는데 둘이 몰래 그냥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왔다. 그럼 둘이 부부다라고 하는 흔적이 그 관공서에 그 혼인신고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이 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래갖고 둘이 가서 그냥 혼인신고 이거 없애버리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면 얘기가 달라요. 혼인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해서 동네 사람 다 오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부짓돈 내잖아요. 네. 부짓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저 무덤까지 따라오는 게 부짓돈이 돼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게 장부에 다 씁니다. 부짓돈.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이거 빼박 텐트예요. 이거 가가지고서 그 중앙에 있는 장부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동네방네 몇백 명 모아가지고 부짓돈 말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혼을 물리기가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그렇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컴퓨터 기록이라든가 장부에 그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무슨 행위를 하면 그게 다 흔적이 남게 돼요. 하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 군데 가서 해킹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다양한 기록들을 안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전자정부의 신뢰성이 아주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컴퓨터의 기록을 다 삭제하지 않는 한 그렇죠. 해킹은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모바일, 디지털, 스마트 다 좋은데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스마트폰이 나와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낮은 기종으로 예. 과거에 그 제가 쓰던 이 폴더폰하고 예. 별로 지금 사용상의 어떤 차이가 없거든요. 늙어가는 우리들의 연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실버폰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공중전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디지털 약자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정보나 혜택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 이제 그 그랑프리를 수상한 훌륭한 영화입니다. 훌륭한 영화인데요. 저는 데니얼 블레이크로 기억하고 있는데 I'm sorry. 네. 예.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회복지 이제 그 기초 수급 이걸 신청하러 갔는데 이 문서를 작성을 하니까 다 가서 컴퓨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분은 한 70 가까이 된 이제 목수하시던 할아버지죠. 분인데 네. 컴맹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루 이틀을 그 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홍곡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자정부가 될 경우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접근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챗봇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인공지능이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걸 갖추는 건데 네. 병무청에서는 이미 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하하. 이 전자정부라고 하는 게 좀 더 스마트하고 친절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K-뉴딜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하면 뭔가 편리하긴 하지만 냉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거기에 친절이 가미된다면 원래 진짜 스마트한 사람들은요 말 붙이기도 쉽고 편하고 그다음에 옷도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럽니다. 예. 쉽게 말해 K-뉴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쉽게 말해 K-뉴딜, 오늘은 지능형 정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마키아벨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군주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질서가 가져다줄 혜택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K-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새로운 질서가 가져다줄 변화와 혜택, 그 비전을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홍 소장님은 어떻게 정리해 주실래요? 굉장히 거창하고 막 그 유식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무식하게 한마디로 말할까 합니다. 저는 물벼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벼룩이라는 벌레를 아세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연교과서에 나온 생물이었는데요. 조그만 벌레예요. 물속에 사는 벼룩인데요. 온몸이 투명해요. 그래서 안에 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 다 보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연식 나오네요. 아, 기억 안 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나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위에 머리 위에 굴리면서 굉장히 어렵고 권위적이고 힘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전자정부가 돼서 물벼룩처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면 속에 관찰도 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전자정부의 목표는 국가를 물벼룩으로 만들자.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누구나 궁금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내장까지 다 보이는 정부. 그렇습니다. 물벼룩 같은 정부. 무식이 유식을 이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K-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죠.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떼남 최대환. 곧 미남 홍기빈이었습니다. 네, 곧 미남이 꽃미남이 될 때까지 쉽게 말해 K-뉴딜은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게 1968년이네요. 그렇죠. 홍기빈 소장님 태어나신 해 아닌가요? 사람의 나이를 이런 식으로 밝히면 제가 사실 적시의 명의훼손으로 네. 고소장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2년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고소는 없던 걸로 하겠어요. 알겠습니다.